과학과 더 가까워지는 시간, 금요일엔 과학터치. 안녕하세요, 장유주입니다. 저희 금요일 저녁 라이브로 함께 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정말 유익한 강연 준비되어 있는 만큼 강연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통해서 질문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럼 강연해 주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권오석 선임연구원님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먼 길 와주셨잖아요. 네. 피곤하진 않으세요? 뭐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어떤 강연 해주실지도 좀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많이 힘들어 하잖아요. 사실은 저희들이 말하는 코비드-19이라고 얘기하는데 코비드이고요. 그 관련해서 제가 오늘 강연하는데 최근에 개발되고 있는 어떤 진단 기술 혹은 백신, 치료제까지 그런 기술도 좀 아울러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네. 지금 저희가 겪고 있는 일이라서 그런지 조금 더 관심이 가고 더 흥미로울 것 같은데요. 네. 그럼 자리로 가셔서 네. 강연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의 권오석입니다. 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감염병 진단 기술, 특히 이제 코로나19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사실 제가 감염병을 좀 많이 이슈화되고 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까 했는데요. 사실은 다들 코로나19에 대해서 관심이 가장 많을 것 같습니다. 저 또한 관심이 많았고요. 하지만 최근에 유튜브 보면은 굉장히 많은 기술들이 이미 많이 올라와져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 아시는 분들도 많이 아는 것 같고, 하지만 제가 진단 기술을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진단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드릴까 합니다. 특히 진단이라든지 백신, 치료제 같은 거를 개발하는 신기술 개발이라고 하긴 하는데요. 이런 것들은 주로 어떤 바이오적인 어떤 기초 정보를 알고 있어야지 저희들이 손쉽게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러한 바이러스가 코비드-19이 어떻게 우리 몸속에 들어오는 과정이라든지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거를 잡을 수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한 메커니즘을 함께 공부해 보면서 설명드릴까 합니다. 네, 그러면 강연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기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우리나라에서 바이오 기초 연구를 하고 있는 유일한 기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들 또한 국민들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좀 더 안전하게 바이오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그러한 기술들을 개발하는 데 올인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생명공학연구원에는 다양한 센터도 굉장히 많습니다. 노화도 있고 진단도 있고 암치료제, 백신 다양하게 많은데요. 저는 제가 속한 곳은 감염병 연구센터입니다. 감염병이라 그러면 흔히 한 두 가지로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저희들이 주로 지금 겪고 있는 바이러스, 두 번째가 박테리아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두 가지를 아울러서 저희들이 감염병이란 말을 하는데요. 사실 질병하고는 약간은 개념은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질병은 우리의 내부 안에서 어떠한 저희들 세포들이 이상하게 되어서 그것들이 돌연변이라든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면서 저희들 몸을 괴롭힌다고 보시면요. 감염병은 외부에서 침입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들이 어떤 음식을 섭취하거나 혹은 외부에서 호흡기 쪽으로 들어온다거나 혹은 저희들이 피라든지 어떤 몸에 상처가 나서 상처에 균이라든지 바이러스가 들어오게 되면 저희들은 흔히 감염됐다고 합니다. 그런 감염을 유발하는 어떤 다양한 바이러스나 균에 의해서 생겨나는 질병을 저희는 감염병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알고 있는 말라리아 병도 어떻게 보면 말라리아 균 때문에 일어나는 거고요. 찐득이 때문에 저희들이 발생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저희들이 저희 센터에서 하고 있는 건 이 두 큰 주축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보시면은 지금 현재 과거 사진이긴 한데 이러한 인물들이 박사님들이 한 10여 분의 박사님들이 모여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각자 자신이 하고 있는 다양한 연구를 가지고 하나의 큰 아젠다를 해결하기 위해서 각자들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중간에 끼어진 이유가 사실 저는 공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엔지니어, 즉 어떻게 보면 공돌이입니다. 저는 공돌인데 여기 다른 분들은 다 바이오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랑 좀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센터에 가면은 뭔가 이렇게 만들고 뚝딱뚝딱 만들어서 이러한 뭐 기계를 만드는 연구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다른 분들은 바이오, 눈에 안 보이는 바이오를 어떻게든지 연구를 규명하기 위해서 연구를 하시는 분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유일하게 저희 센터에서는 제가 주로 감염 진단 기기들을 많이 만들고 있어서 제가 한 번씩 시연도 한 번씩 하고 하는데요. 오늘은 제가 이 촬영이라서 시연할 시간이 없어서 시연을 그냥 넘어가고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네, 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박사학위를 받고 나서부터 계속 감염병 진단 센서를 만들어 왔습니다. 여러분, 센서라 하면은 뭔가가 있는지 없는지를 감별하는 기술인데요. 특히 눈에 안 보이는 거를 많이 감별합니다. 사실 바이러스가 저희 머리카락의 한 100분의 1 크기라서 절대 볼 수가 없습니다. 사실 이 주변에도 있다 하더라도 저희는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바이러스를 볼 수는 없지만 이거를 감지하는 기술이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해서 만드는 게 어떤 정기적인 거나 광학적으로 보자라는 식으로 해서 만들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센서들을 만드는 게 제가 하는 역할이고요. 보시면 다양한 연구를 꽤 많이 해왔습니다. 감염병도 뿐만 아니라 어떤 냄새를 맡는 센서도 만들고 그런 연구를 많이 해왔기 때문에 제가 오늘 여러분께 저희 생명공학연구원의 진단기술 개발 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릴까 합니다. 예, 지금까지 제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본론적으로 코비드-19, 저희들이 많이 무서워하죠, 사실은. 그 진단 기술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뒤에는 간단하게 백신, 그리고 치료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오늘 발표는 끝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발표 자료를 준비하면서 구글 들어가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과거에 작년에도 그렇고 한 3, 4개월마다 구글에 들어서 항상 전 세계 코로나19 현황 혹은 환자, 사망자 현황을 보면은 이렇게 도표가 나오더라고요. 저도 저희들이 2년을 겪었죠. 코비드-19에 대해서. 그래서 어느 정도 괜찮다고 생각했었는데 앞으로 좀 나아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도표만 봐도 계속 추세가 계속 증가하는 도표가 보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많이 걱정되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지금 아기 아빠이기 때문에 아기가 어떻게 뭐 백신도 맞을 수도 없고 밖에 나가는 것도 곤란하고, 그리고 아기들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이나 이렇게 가만히 있는 것보다도 밖에 나가서 사회를 뛰어노는 게 굉장히 저희 어린이들한테 좋은 건데 지금 그런 것들 못한다는 게 굉장히 좀 아쉽고 조금은 생활에서 많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빨리 이러한 코로나 사태가 안정화되려면 저희 항상 부르짖죠. K-방역, K-진단, K-치료 이런 것들이 빨리 저희들이 좀 안정화돼서 국민 여러분께 많은 도움을 드렸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는 많은 효과는 없는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환자도 많이 증가하고 있고 사망자도 많이 발생해서 많이 증가하고 있잖아요. 앞으로 전망하기로는 더 많이 증가할 것 같습니다.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로 가게 되면은 이제 점점 더 많아지고 앞으로 저희 예상하기로는 그냥 독감처럼 매번 주사 맞는 그런 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모두 알고 있는 코로나19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들어가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라 그러면은 저희들이 뒷부분에 보면 바이러스 구조가 보이는데요. 이러한 바이러스 구조, 구 형태가 되어 있는데요. 크기는 100나노미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100나노미터는 저희 머리카락 요 한 가닥의 100분의 1 수준입니다. 크기가. 그러니까 정말 미세해서 사실은 볼 수가 없습니다. 자체를 그냥. 그래서 그 못 보지만 저희들이 그걸 어떻게 감지하는 기술 뒤에서 개발하는데요. 이런 코로나19라고 말하는 동그란 이 바이러스의 주변에 다양한 어떤 무늬들이 이렇게 막 솟아올라 있습니다. 그것들을 저희들은 전문용어로 스파이크 단백질이라고 부릅니다. 그 스파이크 단백질의 모양이 왕관 형태라고 해서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부르고요.
사실 코로나 바이러스는 과거에도 많이 발생했어요. 저희 주변에 알고 있는 멀스나 사스 같은 것들이 저희들이 알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계열인데요. 쉽게 말하면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어떠한 계통에서 다양한 종이 발생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 차이점들은 이러한 바이러스가 특이적으로 가지고 있는 안에 있는 유전 정보, 즉 저희들이 RNA, DNA라고 말하죠. 유전 정보는 코로나 바이러스는 RNA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 항상 보면은 동그란 바이러스 안에 RNA 유전 정보가 있고 이 주변에 왕관 모양의 단백질 구조가 붙어 있는 것을 저희들은 코로나 바이러스, 코로나19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2020년 저희 3월 11일 날에 WHO, 즉 세계보건기구에서 팬데믹을 선언했죠. 팬데믹이란 말은 뒷부분에서 제가 좀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항상 세계보건기구 WHO에 보면요,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보시면 매년마다 앞으로 발생될 수 있는 10개의 위험 바이러스나 균에 대해서 이렇게 제시를 합니다. 그걸 보고 저희들은 The Priority Disease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항상 지금도 보면 코로나 바이러스, 에볼라 뭐 다양한 말들이 있는데 맨 밑에 보면 항상 질병 X, 즉 디지즈 X라고 나옵니다. 뭔가 모르지만 미지 바이러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지 바이러스가 나와서 생활에 저희 깊숙이 우리 주변까지 이렇게 나타나는 것들을 보고 저희들이 팬데믹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즉 조기에, 그래서 멀스나 산스가 들어왔을 때 조기에 저희들이 방역을 잘했다 그러면은 팬데믹은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지금처럼 코로나19가 우리 생활에 깊숙이 들어와서 침투되면서 저희들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마스크를 끼고 다니고 어떤 거리 두기 단계가 발생하는 그러한 단계, 즉 전 세계적으로 다 협조가 필요한 그런 단계를 저희는 팬데믹이라고 부르고 있고, 팬데믹 바이러스가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코로나19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뒷부분에 보시면은 지금까지 팬데믹 바이러스의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는 약 한 3건의 팬데믹 바이러스가 있었습니다. 그 가장 큰 계열이 H1N1, 즉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을 보면은 H1N1과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같은 경우도 RNA 바이러스라고 부릅니다. 즉 자기의 몸속에 RNA의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도 자기의 몸속에 유전 정보 RNA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러한 팬데믹 역사를 일으키는 주된 범인들이 RNA 바이러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RNA 바이러스 특징은 제가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팬데믹 역사를 일으킨 바이러스를 자세히 보시면은 홍콩 플루라고 하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스웨덴 플루, 그리고 지금 현재 코비드 19을 이 세 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모두 다 굉장히 무서웠죠, 사실은. 사실은 이거보다 더 무서운 바이러스가 사르스, 멀스 이런 바이러스들을 들 수가 있었는데요. 그 이유가 당시에는 매우 치명적이었거든요. 그래서 좀 더 무서웠는데, 여기 보시면 팬데믹의 역사를 자세히 보시면 재밌는 현상이 있습니다. 1918년도에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H1N1이 나왔고요. 1957년도 H2N2가 나왔고요. H3N3가 1968년, 2002년, 2009년, 2012년, 2019년. 그렇죠? 이게 뭘 뜻하냐면은 점점 더 바이러스가 출현하는 주기가 점점 짧아지고 있습니다. 이유를 자세히 보면은 기후 변화가 가장 크긴 합니다, 사실. 따뜻한 기후가 되면 될수록 우리나라처럼 추운 지방에는 살 수 없었던 모기라든지 어떤 짐승 이런 것들이 없어졌는데, 갑자기 온도가 따뜻해지니까 기후변화에서 동물, 생태계 환경이 변화되면서 그런 것들이 많이 생겨나게 됩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말라리아 모기가 있긴 있습니다. 어디 있냐? 휴전선 근처에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휴전선 근처에 있는 국군 장병들에게 많이 걸리긴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이미 과학기술이, 의료기술이 많이 발전돼서 말라리아 걸리더라도 죽지는 않습니다. 그냥 병원에 가서 진찰받고 약 먹고 나았지만,
하지만 의료기술이 안 좋은 개발도상국, 즉 아프리카 쪽에는 굉장히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빌 게이츠 재단이 그러한 연구를 많이 하는데요. 빌 게이츠 재단에 의하면은 말라리아로 죽는 한 해 인구가 사실은 전쟁으로 죽는 인구보다 더 많아요. 그만큼 굉장히 심각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바이러스가 이제 출현되는 시기가 점점 짧아지면 짧아질수록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저희들이 앞으로 마스크를 껴야 될 일이 점점 더 많아지고요. 생활이 점점 더 불편해지는 그러한 사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보면은 과학계, 저희 같은 과학자들에게 요구하는 게 어떻게 하면 빨리 무증상자를 찾아내는 기술이 있냐? 진단을 해봐라. 혹은 생겼을 때 빨리 백신을 만들어서 국민들 안심하게 해달라. 지금도 보면 백신 수급이라든지 이런 공급망에서 많이 힘들었는데 우리 자체적 기술로 개발해달라. 혹은 치료제를 개발해라.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 출연연이라든지 학교 교수님들한테 많이들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팬데믹의 역사를 보면은 앞으로 다가오는 바이러스가 RNA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RNA 바이러스를 연구를 꽤 많이 하고 있는 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RNA 바이러스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RNA 바이러스는 바이러스 이렇게 동그란 구 안에 RNA라고 하는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RNA라고 하는 유전 정보가 뒤에서 보면은 저희 몸속에 들어오는 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는데 그 들어오는 과정을 공부하다 보면은 얘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막을 수 있을지 진단할 수 있을지에 대한 어떤 해결책을 저희들이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해결책을 가지고 저희들이 연구를 해서 진단, K방역, K진단 이런 것들을 개발하곤 합니다. RNA 바이러스는 여기 보시다시피 RNA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바이러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대표적으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이 RNA 바이러스는 아직까지도 인류하고 열심히 싸우는 바이러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굉장히 무서운 바이러스고요. 저희들이 앞으로 이 RNA 바이러스로 인해서 저희들이 많은 고초를 겪게 되고 대표적으로 에이즈 바이러스가 그 일예라고 보시면 됩니다. RNA 바이러스는 세포질이 없어가지고 숙주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즉 자기가 혼자서 대사 활동도 못하고 못 움직인다 보시면 되는데요. 항상 숙주의 어딘가에 들어가서 그 안에서 기생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숙주를 통해서 항상 전염이 되고 돌연변이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RNA 바이러스가 어떻게 저희 몸에 들어오는지에 대해서 연구 결과를 저희들이 원래 보여드려야 되는데 여기 예시로는 제가 인플루엔자 A 바이러스를 가져왔습니다. 비슷하기 때문에 그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바이러스가 제가 말씀드렸던 RNA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외벽에 돌기 형태가 뭔가 왕관 형태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 단백질들이 주로 저희 몸에 이렇게 들어오면요. 저희 세포에 보면은 세포에 이 단백질, 돌기 단백질하고 이렇게 매칭이 되는 쉽게 말하면 자물쇠하고 열쇠 역할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딱 매칭이 되는 순간 저희한테 몸에 싹 들어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앞에 보시면 그림에 보시면은 바이러스가 세포벽하고 만나서 저희 몸속으로 들어오잖아요. 세포 안에 들어와서 좀 더 깊숙이 핵산을 저희들이 RNA를 이렇게 제 몸속에 뿌리게 되면은 RNA가 증폭하게 되고 그 RNA가 증폭해서 다시 단백질을 만들고 얘네들이 다시 세포벽 밖으로 나오면은 얘네들이 증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형태로 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간단합니다. 그럼 바이러스가 몸에 못 들어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고민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던 바이러스 외벽에 있는 이 돌기 단백질이 저희 세포하고 못 만나게 하면 되거든요. 그게 백신의 원리입니다. 즉 어떤 바이러스가 들어왔는데 이 바이러스가 저희 세포로 못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이 바이러스 돌기 있는 이 부분들을 백신으로 저희들이 가둬버린다거나 작동 못하게 하면은 자물쇠에다가 열쇠를 끼울 수 없으니까 얘가 못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렇게 하는 게 백신이라고 보시면 되고, 두 번째는 말씀드렸듯이 세포에 있는 어떠한 자물쇠하고 바이러스가 열쇠 키면 이렇게 붙는다면 그럼 저희들이 이 자물쇠를 저희들이 딱 만들어 가지고 어떤 정기적인 소자나 어떤 다양한 기기에다가 올려놓으면은 한 바이러스가 와서 당연히 자물쇠하고 매칭이 되니까 딱 붙을 겁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바이러스 있다 없다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쓰는 게 진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간단히 생각하시면은 바이러스 표면에 있는 단백질을 가지고 검사하는 게 가장 저희들한테는 쉽게 접근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문제점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이 돌기가 많이 있고 돌기가 변형되면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그게 돌연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돌연변이가 왜 생겨나냐? 돌기를 만드는 유전 정보가 변했기 때문입니다. 즉 이렇게 저희 보시면은 바이러스가 저희 몸속에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유전 정보가 저희 몸속으로 들어올 때 이 유전 정보가 RNA 유전 정보가 굉장히 불안정합니다. 얘네들이 사실 체인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단단하지가 않아요. 체인끼리 연결된 부위가. 그래서 얘네들이 쉽게 외부에서나 몸속에 저희 몸속이나 어떤 사람들의 몸속에 모든 사람들 몸은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어떤 몸속에는 이러한 체인을 딱딱 자를 수 있거나 혹은 이 체인을 잘라서 그 체인을 한 부위를 빼고 다른 부위를 끼워 넣거나 그런 식으로 변형되게 만드는 그러한 요소들이 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 전문 용어로 효소라든지 어떤 단백질이라든지 아니면 어떠한 다양한 상태들이 저희 RNA 유전 정보가 들어오면 이거를 막 변형시키긴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RNA 정보가 변형됐기 때문에 바이러스는 복제돼서 만들어졌는데 이 안에 정보가 이상하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돌기의 단백질이 동그라미란 모양이 왕관 모양이 세모가 되고 동그라미가 되면 달라지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저희가 백신을 써도 처음엔 저희들이 이 왕관에 딱 맞도록 저희들이 백신을 설계했는데 이가 세모가 되면 이게 안 맞거든요. 그러니까 백신이 무용지물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백신에서 저희 항상 하는 말 알파, 데이터, 뮤 바이러스 변이가 생겨났습니다라고 막 얘기를 하게 되거든요. 그게 가장 큰 문제점이죠. 그래서 진단에서 가장 중요한 기술들이 이러한 프로테인을 잡는 게 중요한데 근데 뮤턴트 즉 이런 것들이 막 변형이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또 생각한 게 그러면 바이러스 안을 다 깨트려서 바이러스를 그럼 그 안에 있는 RNA를 잡아서 우리가 정보를 분석해보자. 그러면 얘가 무슨 바이러스인지 알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RNA를 꺼집어내서 연구를 한 게 분석을 한 게 PCR입니다. 핵산 증폭 기술이라고 부르거든요. 여러분들 지금 간별 검사 선별 진료소나 병원에 가서 여러분들 코에다 면봉 집어넣고 코에 이물질을 꺼내서 그 어떤 용액에 집어넣잖아요. 그걸 보고 저희들은 샘플이라고 부르거든요. 이 샘플을 병원에 갖다 주면은 병원에서 어떻게 하냐? 그 안에 있는 바이러스를 막 다 깨트려요. 그럼 안에 유전 정보가 나와요. 그 유전 정보만 딱 추출해서 그거를 기기에 딱 넣고 막 증폭을 시켜요. 한 개가 두 개가 되고 두 개가 네 개가 네 개가 여덟 개가 이렇게 쭉 수십만 개를 만들어서 딱 들여다 보면은 얘가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혹은 감기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입니다. 하면서 딱 나와요. 그럼 여러분께 다음 날에 여러분은 양성입니다. 혹은 어떤 분은 음성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가만히 기다리다 나 음성이야 양성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런 방법들이 유전자 분석입니다. 따라서 검사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죠. 바이러스 표면에 있는 단백질을 잡는 거나 혹은 바이러스 내부에 있는 RNA를 잡게 되는 이 두 가지 방법을 저희들은 쉽게 말해서 진단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진단 기술들이 어떻게 개발되어 오냐에 대해서 제가 뒤에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요. 앞에서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그런 것들이 여기 우측 상단에 보면은 바이러스에 결합한 인간 수용체라 적힌 게 말씀드렸던 바이러스 표면에 있는 단백질이랑 그리고 저희 몸에 있는 세포에 있는 단백질하고 만난다고 보시면 되고요. 전문 용어로 ACE2 단백질, DPP4 단백질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단에는 바이러스 감염 경로라고 보이죠? 항상 이 RNA 바이러스가 숙주가 필요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바이러스는 항상 어떤 그림에도 보면 지난번에 멀스가 어떻게 우리 사람 몸으로 들어왔냐에 대해서 보여드리는 게 있는데요. 우연찮게 멀스 바이러스가 박쥐에 감염됐습니다. 즉 그런 의미는 박쥐 안에 있는 어떠한 단백질이 그 바이러스랑 결합이 가능했다는 뜻이거든요. 특정 박쥐만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박쥐가 다시 낙타에게 전달되게 됐습니다. 바이러스가.
그리고 이 낙타는 사람에게 전달시켰고요. 그래서 이런 바이러스가 점점 전달하다 보니까 몇 단계를 거치다 보니까 왼쪽 편에 보면은 바이러스가 박쥐에서부터 사람으로 가는 그 중간 단계에서 얘 어떠한 변이가 막 이렇게 되거든요. 변이가 일으키다 보니까 외벽에 있는 돌기 스파이크 프로테인의 왕관 모양이 점점 변해서 사람한테까지 감염이 되게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동 경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렇게 만든 RNA 바이러스, 즉 코로나, 코비드19 바이러스는 어떤 현상이 있냐? 지금까지 어떤 다양한 특징인데요. 잠복 기간이 주로 2일에서 14일입니다. 즉 그 뜻은 얘가 몸에 들어와서 활동을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활동을 팍 일으키는 그런 잠복기를 사람마다 다르거든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다르고 체질도 다르고 다 혈액형도 다 다르고 저희들이 몸속에 있는 장기도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환경에 따라서 이 바이러스가 가만히 있다가 때려보고 저희들이 면역이 약해지거나 몸이 아프거나 할 때 팍 튀어나오게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건강한 사람은 바이러스가 걸려도 자신도 모르게 그냥 생활하면서 겪게 되는 그냥 다 나았게 돼요. 그런 분들 있잖아요. 주변에 저는 감기 한 번 걸려도 병원 한 번 안 간다고. 그런 분들이 건강한 분들이에요. 그래서 바이러스 들어와도 제가 가진 면역을 가지고 바이러스 이겨버릴 수 있거든요. 그걸 보고 저희가 말하는 면역 체계라고 불러요. 즉 저희가 면역은 건강한 사람들은 방패를 가진 병사들이 굉장히 많이 만들어지고요. 창을 가진 바이러스가 아무리 들어도 다 막아낸다고 보시면 돼요. 다만 그런 면역 과정에서 창과 방패끼리 막 싸우다 보면 몸에서 면역 작용이 일어나면은 자연히 열이 발생하게 되거든요. 열이 발생하게 되면은 저희가 그냥 열로 인해서 저희 몸이 그냥 스트레스 쌓이고 몸이 무기력화되고 힘이 없어지는 그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항상 보면은 몸이 무기력해지거나 이럴 때 항상 도리어 운동해서 빨리 몸의 기력을 보강하세요라고 하잖아요. 그런 게 다들 연결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시면 다양하게 숙주라든지 환경, 침입, 상호작용, 전염 경로 등이 다 다양하게 나와져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코비드-19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느 정도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진단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단,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는 코비드 바이러스 표면에 있는 돌기, 왕관 모양의 돌기를 잡는 거. 두 번째는 바이러스 내부에 있는 RNA나 DNA를 잡는 거.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되면은 하나를 돌기를 잡는 거 저희는 면역학적 진단이라고 합니다. 면역. 즉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면역인데 그걸 보고 항원 항체 반응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그리고 두 번째가 분자 진단은 RNA를 잡는 겁니다. 그 분자란 말이 RNA나 DNA를 말하는 핵산 분자를 말하거든요. 요걸 잡는 방법인데 실시간으로 PCR을 합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면역 진단 방법은 제가 말씀드렸던 항원 항체 반응이죠. 그 항원 항체 반응이 어떻게 이루어지냐 간단히 설명드리면요. 여러분들 마트나 편의점 가면은 임신 진단 키트 아시죠? 저희들이 소변을 조금 딱 떨어뜨리면은 얘가 쭉 가다가 한 10분 뒤에 두 줄이 보이면 너 임신, 한 줄이 보면 임신 아니다라고 나오는 그 진단 키트가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저희들이 코를 이렇게 흡입해서 나오는 이 용액을 키트에 떨어뜨린다거나 혹은 혈액 한 방울, 즉 혈액의 침을 딱 떨어뜨리고 여기 한 방울 딱 떨어뜨리고 나서 봤을 때 두 줄이 나오면 저희는 바이러스 있는 거, 한 줄이 나오면 바이러스 없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 바이러스 잡는 방법이 항원항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 스파이크 프로테인, 즉 왕관 모양의 돌기하고 잘 붙는 저희들 면역작용을 할 수 있는 게 항체거든요. 항체가 이렇게 딱딱 붙습니다. 이렇게 프로테인에 붙는 요 항체를 저희들이 원하는 어떤 이러한 기기 위에 이렇게 딱딱딱 뿌려 놓습니다. 항체를 이런 식으로. 항체를 뿌리게 되면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은 바이러스가 가다 항체에 딱 걸리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걸렸을 때 나오는 요 줄이 딱 보이게 되는데요. 사실은 그 안에 나노입자라는 게 있거든요. 고드 나노입자. 그 나노입자가 붉은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붉은색의 나노입자랑 바이러스가 결합돼서 쭉 흘러오다가 항체에 이렇게 딱 붙어버리면 붉은색이 보이게 돼요. 즉 고드 입자가 붙었기 때문인데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붉은색 한 줄이 보이면은 너는 바이러스 없는 사람, 두 줄이 보이면은 바이러스 걸린 사람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약간 좀 안타까운 게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진단 치료하는 거는 굉장히 가격이 싸요. 지금도 저기 어디 쿠팡이라든지 어떤 홈쇼핑에 가면요, 키트라고 판매합니다. 거기에 한 10개, 5개나 10개 들었는데 거기서 진단을 하기 위해서 한 개씩 꺼냈으면요, 한 개 한 12,000원 정도, 15,000원 정도 합니다. 굉장히 싸죠. 대신 싼 만큼 얘네들의 재현성이 굉장히 낮아요. 저희도 한 번 해서 안 나왔다고 좋아하면 절대 안 됩니다. 적어도 3-4번 하셔야 돼요. 임신 진단 키트도 그렇잖아요. 초반에는 임신했을 때는 가면은 아무래도 잘 안 나와요. 그래서 낙담하다가 한 2-3주 뒤에 갔을 때 다시 한 번 더 검사할 때 나오잖아요, 보면은. 그런 식의 보시면 돼요. 즉, 이 키트도 특이하게 사람이 처음에 걸렸을 때는 잘 못 잡아요. 무증상자는 거의 못 잡습니다. 그래서 무증상자는 장난을 해도 안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안 나왔다고 해서 좋아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대신 그렇다고 해서 막 어느 정도 누가 봐도 너 이상해, 너 감기 증상도 있고 코로나19 걸린 것 같아 라고 하면은 검사하면 100% 걸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중간에 무증상자도 아니면서 어떤 반응이 보이지도 않는 그 중간에 있을 때 제가 몸이 좀 으스스하거나 혹은 좀 찝찝한 거 있잖아요. 옆에 친구가 걸렸대요. 근데 제가 어제 같이 밥을 먹은 것 같아요. 찝찝하잖아요. 근데 검사를 하려면은 돈 10만 원 줘야 되는데, 혹은 무료로는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가면 사람도 많으니까 검사는 찝찝한데 내가 간이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할 때 쓰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병원이나 약국 가면은, 약국 가면 팔아요, 홈쇼핑에서. 그래서 사가지고 하는데 한 5번 해보세요. 그래도 한 5만 원 정도 든다고 보시면 5번 해가지고 하루에 한 개씩 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이게 2줄 뜨잖아요. 한 2-3번 뜬다. 그러면은 약간 확률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빨리 병원 가셔가지고 저 이상합니다 라고 하고 빨리 검사를 받으시는 걸 권해드려요. 절대 이거 가지고 어디 가서 저 키트인데 저 음성입니다, 저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하면서 마스크 벗고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은 진짜 많은 피해를 줄 수가 있어요. 그런 방법들 면역 진단인데, 정리하면은 장점은 쉽고 싸다, 단점은 여러 번 하고 이게 오작동이 많이 해가지고 믿을 신뢰성이 많이 떨어진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반면에 왼쪽에 있는 분자 진단은 이게 병원에서 쓰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서 여러분 오늘 제가 머리 아파서 왔습니다, 혹은 암 진단한 뭐 다양한 질병 진단할 때 여러분 피를 주사위로 이만큼 뽑죠. 이만큼 뽑는 이유가 어떤 피 조금씩 다양한 분석을 하는데 그 중에서 일부를 저희들은 PCR 검사합니다. PCR 검사 제가 말씀드렸죠. 바이러스 다 깨트려서 그 안에 있는 유전 정보를 꺼내서 얘를 증폭시켜서 수십만 개를 만들어서 딱 봐서 얘가 바이러스 일치하느냐 보잖아요. 그러면은 장점이 뭐냐? 정말 진단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한 95%요. 앞에 면역 진단이 한 40%면은 거의 2배 정도 높아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여러분께 진단서 여러분 보면은 뭐 병원에서 보험에서 진단서 떼달라고 하잖아요. 진단서 자세히 보시면은 확진이란 말을 잘 안 써요. 그냥 이렇게 소견됨, 무슨 병으로 소견됨이라고 써요. 그거는 의사의 진단 소견입니다. 근데 제일 마지막에 여러분 피 뽑아서 2주 뒤에 가서 검사 결과 딱 나왔을 때 여러분 질병의 병명이 무슨 병명입니다 하고 확진 딱 쓰는 순간 그 부분은 정말 걸린 거거든요. 이거를 근거하는 데이터가 항상 PCR입니다. 즉 유전자 분석을 하면 무조건 걸려요. 여러분 보면은 유전자 분석이 왜 100%냐면은 모든 사람들의 유전자는 다 달라요. 같은 유전자를 가질 수가 없어요. 절대 없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영화에서 드라마 찾아보는 친자 소송, 친자 확인법을 뭘로 합니까? 머리카락에 있는 유전자로 하죠. 유전자로 하면 100% 되고 범인자부터 유전자 분석합니다. 왜냐? 100%거든요. 거의 99.9%예요. 절대로 빠져나갈 수 없는 게 유전자 분석입니다. 하지만 유전자 분석의 단점이 뭐냐? 시간이 좀 걸려요. 이 분석하는데 앞에 있는 면역 진단 키트는 20분에 끝나면 얘는 1시간, 3시간까지 걸려요. 어쩔 때는 하루 정도 걸릴 수도 있고. 그리고 단점이 또 뭐냐면 분석하는 기기가 면역 진단은 이렇게 작은 스트립 타입의 작은 건데요. 분자 진단 같은 경우는 큰 기계예요. 그러다 보면 기계가 굉장히 비싸요. 방금 말씀드렸던 면역 진단 키트는 한 개에 12,000원, 15,000원이면은 이 PCR 진단 기기는 여러분 살 수 없습니다. 거의 5천만 원에서 8천만 원이에요.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시약값도
굉장히 비싸. 한 통 시약하는데 한 250만 원씩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할 수가 없고, 그래서 분자진단 검사마트로 가면, PCR 검사마트로 가면요, 어쨌든 의료보험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자기 돈 10만 원, 20만 원 내야 돼요. 그래서 보시면 외국에서, 우리나라는 의료 체계가 잘 돼 있잖아요. 보험이 굉장히 잘 돼 있어요. 정말 제가 그냥 여담이지만 우리나라 정말 살기 좋은 나라라고 보시면 돼요. 의료에서는. 미국이나 캐나다 한 데 가잖아요. 그런 거 보험 혜택 못 받아서 보면 다들 입원했다가 나오는데 천몇백만 원씩 청구되고요. 진짜 막 많게는 진짜 몇천만까지 청구되는 사례가 있어요. 수술하고 나면은. 그런 것들은 다 정말 유전자 분석 이런 것들이 비싸서 그러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진단 방법, 분자, 면역학 방법들 두 가지가 있다 보시면 되고요. 밑에 보시면은 각각에 대해서 검출 타겟, 정확도, 검사 시간, 검사 비용 등 다양하게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좀 찝찝하다 싶어가지고 근데 병원 가기는 좀 그렇고 하면은 면역 진단 키트 사서 그냥 한번 해보시면 되고요. 근데 5번 했는데 3번 정도 나왔다 싶으면은, 이상하다 싶으면은 병원에 가서 그 키트 보여주면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세요. 아, 그러면 PCR 검사 해봅시다 하면서 바로 PCR 검사에서 양성, 음성 판단이 정확하게 납니다. 그렇게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의 안전을 지키고 주변의 가족들의 안전까지 함께 지켜주는 그러한 진단을 스스로 잘 선별하셔갖고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제가 진단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렸고요. 그러면 원래는 제가 진단법만 하려고 했는데, 진단이 나가면 항상 백신이 있어야 되고 치료, 백신 그리고 치료까지 갑니다. 사실 제가 공학자라서 이렇게 진단 기기는 만드는데 백신이라든지 치료는 제가 잘 못 만드는데요. 그래도 서당계 3년은 풍어를 읊는다고 제가 감염병 센터에 있다 보니까 이 주소들은 얘기가 많아가지고 어느 정도 여러분들보다 제가 조금은 더 아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께 한번 이런 것도 설명드릴 수 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에 준비를 했습니다. 백신입니다. 저도 화이자 백신 2차까지 접종이 완료되고 2주가 딱 지났습니다. 맞고 나니까 좀 개운해. 어디 가도 자신감 있게 좀 돌아다닐 수 있고요. 누군가 옆에서 그래 있어도 나는 백신 다 맞아서 좀 더 안전하겠지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맞은 게 바로 화이자입니다. 사실 화이자 맞기 전까지는 좀 더 많이 고민을 했었습니다. 저도 사실 저는 화이자하고 모더나가 어떤 백신인지, 얀센하고 AZ가 어떤 백신인지 저는 알고는 있잖아요. 이게 알고 있는 사람이 더 무서워요. 사실은 모르면은 그냥 가서 맞으면 돼요. 저희 어머니도 지난번에 저 AZ를 맞았을 겁니다. 그때 제가 어머니 보고 조심해라고 얘기했었거든요. 제가 그때 어머니께서 아마 저희 어머니 시골에 계신데 아무거나 잘 모르세요. 그냥 동네 할머니들 다 모여갖고 병원에 차로 가서 그냥 맞고 왔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괜찮냐고 이렇게 물어보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보면은 정부에서 지침을 잘 내려주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화이자, 모더나는 몇 세부터 몇 세까지, 젊은 사람 누가 맞을 수 있고, 얀센하고 에제트는 어떻게 맞는다든지, 혹은 부작용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설명이 굉장히 많이 해줘요. 그만큼 정확하게 알고 여러분들이 맞아야지만 대처가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도 안 맞는 사람도 있긴 있잖아요. 자기 몸 상태에 따라서. 보시면 RNA 형태의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는 게 화이자, 모더나를 많이 투여하는데요. 얘네들은 기존에 있는 백신하고 많이 달라요. 얀센하고 에제트 같은 경우는 바이러스를, 벡터 바이러스 심어서 저희 몸에 들어오게 해서 바이러스가 작동하게 만드는 거고, 그래서 면역을 만든다 보면요. 지금 새로 만든 화이자, 모더나는 리포점 형태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얇은 지질막 안에다가 RNA, 메신저 RNA가 들어가 있어요. 그 RNA 집어넣으면 메신저 RNA는 저희 몸에 들어와서, 세포에 들어와서 저희한테 항체를 빨리 만들으라고 의무를 전달해요. 그러면은 알았어 하면서 항체를 막 만들기 시작하는 거고요. 그래서 2차 맞으면은 여러분들 좀 더 많이 아픈 게, 2차를 맞았을 때는 정말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항원항체 반응을 막 일으키거든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무기력해서 열이 많이 나고 팔이 뻐근합니다. 즉 1차는 괜찮다가 2차에서 굉장히 아픈 사람들이 많아요. 그 이유가 그런 메커니즘 때문이고요. 그리고 얀센하고 에제트 같은 경우는 원래부터 알려진 바이러스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잘 알아요. 백신 부작용이 뭘지를.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은 RNA 형태 바이러스가 재작년에 처음 출시돼서, 작년에 화이자
에서 새로 만든 바이러스죠. 그래서 다들 겁나하는 거예요. 왜냐? 기존의 백신 바이러스를 저희 맞게 되면은 이거는 이미 수백 년, 100년 동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다양한 임상 결과가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바이러스 맞았는데 20년 뒤에 여성한테 어떤 불임의 어떤 부작용이 일어났을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이미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다 알고 맞는 거기 때문에 안심을 해요. 근데 이렇게 RNA 형태 바이러스는 1년, 이제 작년 초니까 1년 반 정도 지났죠. 아직까지 임상 결과가 이제 1년 반 나온 겁니다. 다들 의학적으로, 연구적으로는 다들 얘기하지만 사실은 사람마다 케이스가 엄청 많은데 이게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사실은 부작용도 여러분 신문 보면은 갑자기 제 친구 지인이 막 죽을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좀 겁나는 경우는 있는데, 근데 어쩔 수는 없습니다. 가만히 있으면은 뭐 그 바이러스에 더 많이 죽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백신을 맞는 게 최선의 방법이고요. 그리고 뒤에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가 빨리 위드 코로나, 그리고 우리가 편안한 일상으로 돌아가려면 백신을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많이 맞으면 맞을수록 백신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요, 그 바이러스가 주변에 적기 때문에 백신을 이렇게 통과해서 백신 맞은 사람을 저희들이 침투해가지고 다시 저희들 감염시키는 사례는 거의 드물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맞는다고 하는 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현재 바이러스는 두 가지 형태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치사 선택하고 여러분들이 맞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참, 요런 바이러스도 백신의 가장 큰 특징이 앞에서 말씀드린 면역 체계죠. 스파이크 프로테인 있는 이 부위를 항체가 막아가지고 다 막다 보니까 저희 몸속에 들어올 수 있는 스파이크 프로테인이 없잖아요. 그래서 얘가 못 들어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가령 예를 들어서 바이러스가, 저희가 항체가 100개밖에 없는데 바이러스가 수만 개가 들어왔어요. 즉 이렇게 제가 오픈돼가지고 여기 여러 명 되는데 다 걸렸는데 저한테 계속 흡입이 됐어요. 그러면 저희 몸도 못 견뎌요, 더 이상. 그러면은 저희 몸속에 들어오면 저희도 어쩔 수 없이 감염이 되거든요. 즉 그게 원리입니다. 여기 만약 10명이 있는데 한 명이 제가 백신 다 맞더라도 저는 걸릴 확률이 높아지는데요. 하지만 9명이 다 맞고 한 명만 있다. 그럼 9명 안 걸릴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거든요. 그런 식으로 좀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이거 고시한 내용인데, 백신 예방 원리 종류가 나오고 치료제 작용 원리 종류가 있잖아요. 백신을 이렇게 보시면은, 이 그림에서 보시면은 호흡기 질환으로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많이들 아파하는 것도 많은데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호흡기 질환입니다. 호흡기 질환이 왜 힘드냐 하면은 호흡기로 저희들 폐 쪽으로 들어가서 약물을 투여하는 방법은 지금까지 없거든요. 다들 주사를 맞잖아요. 저희들이 뭐 어떻게 이렇게 가스를 맡아서 폐에 있는 바이러스 죽이냐? 그건 또 아니거든요. 바이러스가 이렇게 몸속에 들어오면 폐 속으로 들어오게 되면요, 호흡기로, 그러면 저 구석에 저희들이 폐포라는 게 있습니다. 폐포가 뭐냐? 저희 산소가 들어갔죠? 산소를 저희 혈액으로 쭉 흘려주고 노폐물이 이산화탄소를 쭉 빼내야 되잖아요. 그 연결 통로가 폐포입니다. 근데 바이러스가 그 폐포까지 딱 들어가요. 근데 폐포에서 바이러스가 혈액으로 넘어가는 사례는 극히 드물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바이러스가 그 안에서 막 옹기종기 모여있어요. 점점 쌓여지고 증폭돼가지고 막 복제되잖아요. 그러면 폐포가 작용을 못하게 돼요. 그럼 산소가 넘어가는 것도 힘들고 노폐물 나오는 것도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강경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폐경화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데, 그래서 폐질환이 굉장히 많이 발생되게 되는 질환병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호흡기 질환을 하면은 폐 쪽에 질환이 많이 발생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원리를 알게 되면은 예방하기 위해서 백신을 많이 맞게 되고요. 치료제 같은 경우는 아예 지금 보면은 항체 치료제라는 것도 있고요. 항바이러스제, 화합물 합성해서 하는 것도 있는데, 그런 치료제도 지금 만들었고, 제가 알기로는 최근에 굉장히 90만 원인가 70만 원 치료제가 만들어졌다고 들었습니다. 백신하고 치료제 가장 큰 차이는, 백신은 여러분들이 예방 차원에서 맞는 거, 치료제는 여러분들이 걸렸을 때 맞는 거라 보시면 되고요. 백신은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효과는 못 봐요. 한 6개월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차, 2차 맞고 나서 6개월 뒤에 또다시 겨울이 찾아오면 또다시 여러분 맞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계속 앞으로 백신을 맞게 되는 거고요.
제가 그리고 한 게 재밌는 건 전 세계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봤어요. 보니까 2차까지 접종 맞은 게,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며칠 전이어서 35.3%가 월드에서 전 세계에서 맞은 퍼센테이지는 우리나라는 지금 58.6%예요. 어마어마하게 차이 엄청 나요. 중국은 근데 잘 안 보이고 일본도 잘 안 보이더라고요. 비교를 못 하겠어요, 제가. 근데 월등히 높아요, 우리나라. 그리고 이번 달 말까지만 해도 제 주변의 학생들이랑 저희 박사님들이랑 다 2차를 다 맞고 있더라고요. 그 상태면 거의 진짜 정부에서 말하는 70%, 80%는 간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우리나라는 굉장히 빠른 거예요. 영국은 벌써 80% 넘어서 다 마스크 없이 다니잖아요. 그래도 뭐 환자 많이 발생해도 다들 죽는 확률이 굉장히, 중증으로 가는 확률이 굉장히 낮아졌기 때문에 아마 위드 코로나를 갖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렇게 아마 갈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코비드 19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면요. 2020년도에 네이처, 즉 과학 잡지인데요. 거기서 나온 과학자들이 다양한 논문도 내고 분석한 예견이 있습니다. 근데 소름 끼치도록 맞아떨어졌어요. 그 당시에 2020년도에 과학자 예측하기로는 2021년 6월쯤 되면은 1년 반 동안 팬데믹 사태가 계속 이루어질 거고 6개월 동안에 어떤 백신이 만들어져서 6개월 보건할 수 있지만 그로 인해서 배포 속도는 느려질 거다. 하지만 전 세계 2억 5천만 명 감염이 되고 한 175만 명이 죽을 것이다. 예견을 했어요. 근데 지금 감염자가 한 2배, 3배 더 많고요. 사망자도 한 2배 정도 더 많아요. 예측한 것보다. 그만큼 과학자나 의료진들이 이미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 바이러스 보니까 심상치 않고 감염 속도가 굉장히 빠르겠다는 그런 것도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에 와서 과학자들이 이제 예견하는 거, 제 생각에는 가장 좋은 방법은 코로나19를 잠잠하게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백신 접종을 하는 거다. 거의 한 80% 이상, 전 국민이 80% 이상 하면은 코로나19가 좀 잠잠해질 것이다 예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잠잠해지고 나서부터 저희는 코로나19랑 같이 살게 될 거다. 즉 감기, 독감이 되지 않을까란 예견을 조심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나라에서도 계속 백신 접종을 많이 권장하는 편이고요. 그래서 다들 많은 접종을 했으면 저도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고요. 저랑 같이 연구하고 있는 학생들, 연구진입니다. 이 학생들하고 같이 다양한 기기도 만들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상으로 오늘 금요일에 과학터치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말 지금 저희가 겪고 있는 일이라서 그런지 더 귀담아 듣게 되는 것 같은데요. 네. 지금 보시면서 질문을 또 남겨주셨어요. 네. 먼저 질문 드려볼게요. 네. 다른 백신들을 보면 개발하는데 짧게는 몇 년에서 길게는 몇십 년까지 걸리는데 코로나19 백신은 지금 불과 1, 2년이라는 짧은 시간 만에 개발이 된 거잖아요. 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은 보시면은 새로 제가 만들어진 백신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 말씀드렸잖아요. 사실은 만들어진 거는 거의 몇십 년 전이었어요. 이미 만든 그 교수님께서 이미 특허를 보유하고 계셨고 그 당시에는 이게 임상 효과를 몰랐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등한시했었습니다. 이게 과연 기존 백신과 다른데 이게 효과가 있어? 못 믿겠어. 이렇다 하다 보니까 가만히 있었는데 근데 이분들이 코로나 백신 딱 터지자마자 굉장히 빨리 메신저 RNA를 넣고 만드는 기술을 갖추 있었기 때문에 만들 수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기초 연구가 다 돼 있었고 특허를 확보하고 있었고 산업에서 이미 만들었는데 어떻게 보면 그걸 등한시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빨리 출시했는데 근데 제가 말씀드렸던 게 우려됐던 게 그게 임상에서 적용을 안 해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들 우려가 걱정이 이렇게 네.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근데 사실은 1년 반 동안 효과는 많이 있기 때문에 쓰게 됐고 그리고 원래는 임상은 거의 한 몇 년을 해요. 1상, 네. 2상, 3상. 그런데 긴급하게 승인이 된 거죠. FDA에서 긴급 승인이 일어나서 미국이 대표로 쓰다 보니까 영국이 쓰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믿고 이제 쓰게 된 거고 하지만 아마 계약 저희들이 4월 때 계약이 있었을 겁니다. 네. 어떤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설명서 네, 있잖아요. 네. 거기에 대해서는 아마 정부에서 그거를 책임져야 되는 그런 거 있기 때문에 빨리 만들어졌지
기간은 굉장히 만드는 기간은 꽤 다 모두 다 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최초에 개발된 건 굉장히 이전이지만 네, 이전입니다. 뭐 임상이라던가 실제로 사용된 그 기간이 짧은 건 거죠. 네, 그렇죠. 또 최근 이종 장기 이식이나 동물의 피를 수혈하는 여러 실험이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네. 있는데 이로 인해서 변종 바이러스가 나올 수 있다는 것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하는 이야기를 또 해주셨어요. 충분히 가능하죠. 여러분 보시면 수혈할 때 네. 어디 아파가지고 수술할 때 피를 남이 가져오잖아요. 네. 제일 무서운 게 피예요. 왜냐? 우리 몸에서 가장 순수한 물질이 피긴 한데요. 왜냐하면 그 안에 정확하게 뭐 적혈구, 백혈구 딱딱 정해져 있어요. 네. 가장 퓨리티 좋은 피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 피를 가져온다. 네. 나한테 넣는다 그러면은 안에 뭔가 질병이 있어서 나한테 바로 감염돼요. 즉 에이즈라든지 감염, B형 감염 있는 사람들이 네. 수혈할 때 그걸 모르고 하게 되면요. 그게 환자한테 들어가는 순간 그 사람은 감염돼요. 지금 말씀드린 똑같아요. 네. 동물이긴 하지만 바이러스도 아까 보시면은 박쥐나 낙타를 통해서 들어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보시면은.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떤 피를 통해서 들어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보시면 돼요.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먹는다든지 네. 그렇게 어떤 흡입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많이 걸리잖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우려도 있지만 의료진들이 절대 안 일어나게 하니까 네. 좀 안전하게 연구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네. 또 같은 방식의 백신이라도 부작용이 다르고 예방 효과가 다른 원인이 궁금하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네, 원래 저희들이 보면은 사람 몸도 다 다양합니다. 네. 예를 들어서 저도 맞았어요. 근데 저는 사실 하루 맞고 그냥 좀 뻐근하고 그냥 무기력했지 아무 이상이 없어서 저는 그냥 일터에 나와서 일도 했는데 저희 네. 학생들이 맞고 나서는 저한테 얘기하려고 그냥 박사님 너무 힘들어서 쉬고 싶고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럼 쉬긴 쉬는데 다 달라요. 그렇죠. 그 이유가 몸에 있는 항체라든지 저희 면역체계 때문입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네, 면역체 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나라마다 달라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예를 들어서 마늘이나 뭐 그런 거 많이 먹어, 김치 많이 먹고 효소가 많아서 면역체계 좋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미국은 다르다 해서 약도 보면 어떤 약은 잘 듣고 안 듣고 네.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면역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대항할 수 있는 힘이 있냐 없냐가 달라요. 그래서 보면은 나이 드신,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 중증 환자로 갔던 이유가 면역이 많이 저하돼 있어요. 제 보시면은 진짜 어르신들은 조금만 아파도 몸져 누우시면은 감기도 한 달 가거든요. 맞아요. 면역이 안 되니까. 네. 그래서 바이러스 들어오면은 이걸 못 이겨내요. 그러다 보면 중증 환자로 가서 사망률이 높아지게 됐던 거거든요.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좀 일어난다고 보시면 되고 다 다릅니다. 근데 다 다르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성별에 따라서 백신의 부작용이 또 다를 수 있는지 성별로도 다를 수 있는지 궁금하시대요. 성별은 아직까지 알려진 건 지금 이 상태에서는 없는데요. 네. 제 생각에는 성별은 크게 문제가 안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 게 바이러스가 침투하는 경로를 보면은 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이 돌기가 저희 세포하고 이렇게 붙어가지고 싹 들어오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 돌기를 막는 게 백신 작용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똑같이 남자나 여성이나 다 백신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항체를. 네. 그래서 이게 맞기 때문에 그런 건데 예를 들어서 여성은 이 항체를 만드는 양을 조금 만들고 남성은 네네. 많이 만든다면 차이가 날 것 같은데 그건 아니라서 제 생각에는 남성, 여성 비율은 아닐 것 같은데 또 확실히 뭐죠. 여성에 있는 어떤 DNA 유전자가 어떤 Y라는 이렇게 저희 XY 다르잖아요. 네. 그걸로 인해서 뭔가 다르다는 거는 일어날 수 있는데 아직까지 보고된 바는 없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거는 개인적으로 제가 강의 들으면서도 궁금했던 건데 네. 아까 검사 키트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근데 지금 면역학적 진단 검사 키트 LFA 네. 검사 키트는 좀 이렇게 가격이 싸고. 낮지만 네. 부정확하다. 네. 그래서 저희가 혹시 편의점이나 약국에서 살 수 있는 키트가 바로 이런 건가요? 네, 맞습니다. 보시면 쿠팡에 들어가면 네네 팔잖아요. 네, 팔아요. 진짜. 그게 이런 방법이군요. 네. 근데 이게 만약에 한 번에서는 알 수 없다 정확히 그러면은 제일 궁금한 건 제가 뭐 5번 검사를 했어요. 네. 그 중에 2번은 맞다고 나오고 네. 3번은 아니라고 나온 거예요. 네. 그럴 수도 있나요? 네, 그렇죠. 그럼 저는 맞는 걸까요? 아닌 걸까요? 한 번이라도 맞다고 나오면 네. 조금 더 비싼 이 검사를 가야 하는 걸까요? 네, 그렇죠.
아, 그렇군요. 왜냐하면 사람이 네. 이제 좀 겁나서 그래요. 다들 심리적 불안이 있어요. 네. 저로 인해서 저는 괜찮은데 저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이 감염될까봐 이게 제일 겁나요. 사실 네네. 저도 코로나19를 막 실험을 해요. 사실. 네. 그럼 집에 가면 애기한테 걸리고 굉장히 겁나요, 저는. 그죠. 그래서 처음에는 병원 가서 실험하고 오면은 옷하고 싹 다 갈고 샤워 다 하고 저 들어가요, 집에. 진짜 옷 다 갈고 애기한테 네, 걸릴까봐. 네. 근데 계속 하다 보니까 괜찮은 그런 느낌 드는데 저도 처음에는 이상한 찝찝한데 이거 PCR 검사 제가 제 스스로 할 수 있는데 시간 걸리니까 네. 근데 LFA 키트를 네. 제가 많이 사놨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냥 떨어뜨려 봐요. 보면 괜찮네라고 하는데 근데 좀 찝찝해요. 이게 그러니까 정확도가 네, 떨어지는 떨어지니까. 걸 네. 아시니까. 근데 한 번이나 나왔는데 이게 거짓으로 나올 수도 있는데 네. 찝찝하고 나왔는데 이거를 무시할 수가 없으니까 이게 네. 사람 마음은 그렇거든요. 네. 한 번에 나오면 그냥 가서 검사 받는 게 가장 베스트거든요. 그냥 한 번이라도 양성 반응이 떴다 네. 하면은 그냥 바로 더 정확한 검사로. 이게 굉장히 그냥 심리적 불안감이 있어요. 그럴 것 같아요. 한 번 나오면 찝찝하다. 내가 걸렸나 하고 자기도 모르게 아파요. 열 나오나? 그래서 아파요. 그래서 사람들 오지 말라고 해요. 나 때문에 걸리면 안 돼. 그러면서 네. 자기 스스로 저 멀리 차에서 막 생활하고 그래요. 좀 그런 것도 있어요, 보면. LFA 검사 키트는 손쉽게 구할 수 네, 그쵸. 있지만 좀 정확도가 떨어지니까 한 번이라도 양성 반응이 나왔다면 좀 더 네. PCR 검사로 넘어가시는 게 네, 좋은 저는 것 같아요. 권장해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께 가더라도 제가 그냥 네. 한 번에 2번 나와서 5번 의사 선생님 가서 선생님 저 이상해요 2번 나왔어요. 그럼 의사 선생님 웃으면서 그럼 PCR 검사 하세요. 이렇게 해요. 왜냐면 의사 선생님 딱 보면은 진단 나오거든요. 네. 이 사람이 그냥 그럴 수도 있구나. 네. 금방 파악돼요. 그렇군요. 네. 또 질문이 많이 퍼지고 있는 감마 변이주에 대해서 백신이 제대로 작용되는지 확인이 됐는지, 네. 변이주 경우에도 돌파 감염이라고 하는지. 네. 그게 보면은 이 LFA 키트 중에서 그런 게 있는 게 뭐냐면 네. 여러분이 백신을 맞았어요. 그러면 네. 제가 말씀드린 게 면역 반응을 하기 위해서 항체가 막 나와요. 네. 항체가 생성 안 되면 어떻게 되냐면 돌파 감염이 되는 거예요. 그냥 오. 항체가 생성 안 됐으니까 바이러스가 저한테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첫 번째. 네. 두 번째는 변이 바이러스가 들어왔는데 저희 항체가 A라는 항체가 만들어졌는데 변이 바이러스 있는 그 벽에 있는 다양한 것들이 원래는 A에 맞는 자물쇠가 되는데 얘가 네. 변이가 돼서 B에 맞는 자물쇠가 만들어졌다. 그럼 A는 무용지물이 돼요. 네. 그럼 저한테 돌파 감염이 되는 거잖아요. 네.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항체를 생성됐냐 안 됐냐를 보고 키트가 있어요. 근데 항체를 백신을 맞고 나서 한 1, 2주 뒤에 키트를 해봐야 돼요. 그래야 좀 저한테 항체 생겼는지 알아요. 왜냐하면 메신저 RNA라는 게 들어와서 저희한테 이제 얘기를 해요. 너 빨리 항체 만들어 막 일을 해. 그럼 만들어지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2차 가면 다 맞고도 2주 뒤에 이게 패스를 주는 이유가 혜택을 주는 이유가 항체가 생겨야 되거든요. 항체가 생기지 않았는데 2차 가면 2차 백신 맞고 막 돌아다니면 걸려요. 그럼 굉장히 불행한 케이스인데 절대 그러지 마시고 2차 충분히 항체 만들어졌다고 생각했을 때 그래서 사람들이 궁금해해요. 네. 내가 만들어졌는지 안 만들어졌는지. 그렇죠. 네. 그걸 측정하는 키트가 있어요. 그런 키트가 또 있군요. 그걸 항체 키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그것도 보시면 손쉽게 돼요. 구할 수 있나요? 네, 그것도 판매해요. 제품이 좀 다를 뿐이에요. 항체 키트, 항원 네. 키트라고 있어요. 이름이. 네네. 항체 키트 사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지금 백신을 맞고 2차까지 완료하고 2주가 또 지난 분들 중에서 네. 궁금하시다 하시면 네. 이거 항체 키트, 항원 사가지고. 키트를 항체 키트. 항체 키트를 사서 한번 검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피 딱 떨어뜨리면은 나와요. 이건 정확도가 어느 정도 될까요? 이거는 정확도가 굉장히 높아요. 왜냐면 항체는 몸에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네. 근데 소량으로 만들어지면 거의 안 보이는데 많이 만들어진다는 의미가 수치로 따지면 한 10만 개, 10만 개. 10만 개 정도 per 1ml 하나 10만 개가 있다. 그러면은 보인다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내가 충분히 방어력을 가지고 있구나.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파 감염되면 이거는 변이에 의해서 그렇죠. 이 항체가 제대로 작동 안 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처럼 특정 바이러스가 변이가 잘 일어나는 원인도 좀 궁금하시대요. 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바이러스 종류들이 제가 RNA 바이러스라고 설명드렸어요. 네. RNA 바이러스가 몸속에 들어오면 제 몸속에 한번 들어오잖아요. 하면은 RNA가 바이러스 안에서 딱 튀어나와서 얘가 이제 복제를 해요, 안에서. 그래서 복제 한 개가 뭐 2개, 4개, 8개 돼서 다시 세포를 뚫고 나와요. 그럼 제 몸에는 한 개에 있던 게 8개로 변했잖아요. 네. 이 과정에서
RNA가 복제를 하잖아요. 이 과정에서 RNA가 사슬이 굉장히 약해요. 네. 주변에 다양한 효소나 제 몸에 어떤 효소가 얘를 깨는 게 있다면 얘를 깨버려요. 그러면 RNA가 딱 끊어지는 순간 얘가 재조합될 때 복제가 돼야 되잖아요. 네. 그때 다른 뭔가가 탁 끼어들어와요. 쭉 만들어지면은 제 몸에 있던 게 이제 변이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RNA가 달라지면은 이 외벽에 있는 이 단백질들의 모양이 달라져요. 왜냐하면 RNA가 단백질 생성하게 했으니까. 그러면 제가 콜록거리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아나운서님한테 넘어갔다. 네. 그래서 그러면 변이 발수가 들어간 거예요, 지금. 그럼 이게 확산이 쫙 돼버리는 거죠. 그렇군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변이 바이러스가 생긴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코로나 언제 끝날까요? 좀 빨리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렇게 강연할 때 네. 학생들하고 같이 얼굴 보면서 하는 게 좋습니다. 저는 좀 빨리 좀 끝났으면 좋겠는데 네. 제 생각에는 그냥 같이 살 것 같아요. 저는. 위드 코로나. 네, 같이 살면서 잘 달래는 게 나은 것 같아요. 보니까. 네. 또 백신 통해서 네. 이제 항체도 생기면서 개인 면역력도 좀 높아지고 위드 네. 코로나 시대로 네. 가면서 좀 이런 진단 키트들도 저희가 잘 활용을 하면서 네. 똑똑하게 생활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또 댓글 남겨주시고 네. 관심 가져주셨어요. 저도 너무 흥미로운 이야기였고 네. 또 도움이 되는 이야기였어서 더 재미있게 들었습니다. 한 번 더 교수님께 다시 한번 박수 보내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금요일의 과학터치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2주 뒤인 29일에 또 강연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혹시 강연 일정이 궁금하시다면 대구 경북 여성과학기술인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강연 일정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금요일엔 과학과 더 가까워지세요. 금요일의 과학터치, 저희는 다음 강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